저는 197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우리 집은 북한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혁명투사였거든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구경도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김정일 선물이라고 해서 귤을 받곤 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마늘쪽처럼 생긴 이상한 과일이라고 생각했죠. 초콜릿도 가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정말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비행사들만 먹는다고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북한이라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다가 오후에는 작업을 나갔어요. 강변에서 자갈을 나르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절마다 다른 노동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꼬마 과제였습니다. 토끼 가죽, 고철, 폐지 같은 걸 학교에 가져가야 했는데 못 가져오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경비실에 불려가서 일을 하거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할머니가 토끼를 많이 길러서 괜찮았지만 친구들 중에는 토끼 가죽을 구하지 못해서 학교를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먹을 게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성분이 좋으면 당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믿었고 그 안에서 제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었죠. 봄과 가을에는 비닐을 깔고 비닐을 덮고 자고 겨울에는 벽돌, 더미 사이에서 얼어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만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당 간부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40대 이상만 장마당에 나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나이가 안 돼서 메뚜기장을 했어요. 골목골목에서 물건을 팔다가 단속반이 오면 도망치는 거죠. 저도 가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담배 2갑, 술 1병씩 받아서 팔고 본전을 주고 남은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승진했습니다. 도당 간부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저는 교원 양성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성분이 좋고 아버지가 간부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그 시스템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선택해준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경례를 하고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하고 당의 방침을 외우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01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진의 한 중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교원이 된 거죠. 아버지처럼 당에 입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해 가을
저는 같은 학교 교원인 명철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군 제대 후 교원이 된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배급은 여전히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젊었고 서로 사랑했어요. 명철이는 학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텃밭을 가꿨댔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는 조금씩 살림을 늘려갔어요. 2003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혁이라고 지었죠.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좋은 성분을 물려주어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2004년 여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7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이유도 모르게요. 저는 처음에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당 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보위부 앞을 서성였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들었죠. 한 달 후 우리는 아버지의 죄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금지된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고발했고 아버지 집에서 CD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재판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최후 진술도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연좌제로 묶였어요. 세대가 씨를 말려야 한다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동생들까지 모두 정치범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압수당했고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명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원이었던 명철이는 즉시 제명당했고 직장을 잃었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우리를 피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의 가족이 된 거였죠. 가장 힘든 건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는데 먹일 게 없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정치범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저한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깔면 관리원들이 와서 쫓아냈어요. 자리세를 받으려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뭘 원하는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명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마당 관리원 사무실에 갔다 온 일을요. 명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명철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날 아침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겠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으로 간다는 건 탈북을 의미했으니까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였습니다. 미쳤소! 준혁이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명철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과 준혁이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소.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겠소. 저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 함께 견디자고 말했죠. 하지만 명철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소. 준혁이 보시오. 벌써 뼈만 남았소. 내가 가야 하오. 저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 후 명철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돈을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 준혁이 잘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명철이가 떠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준혁이를 키웠습니다. 메뚜기 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골목에서 물건을 팔다가 단속반이 오면 도망치고 잡히면 또 그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준혁이는 자꾸 말랐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여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얼굴에 펠라그라 병이 생겨서 피부가 갈라지고 벗겨졌어요. 저는 매일 밤 준혁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명철이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돈을 모아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명철이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명철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겁니다. 2005년 2월 명철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집결소로 끌려왔어요. 저는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치범 가족은 면회할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집결소 밖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명철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명철이를 봤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일하러 나오는 명철이를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갈라지고 부어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름을 부르려다 참았습니다. 부르면 명철이가 더 맞을 테니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명철이는 저를 못 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철이를 꺼내야겠다고,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집결소 관리원을 찾아갔습니다. 명철이를 좀 봐달라고, 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관리원은 비웃었습니다. 병이 있으면 일을 더 잘하면 되지. 여기는 인민의 적들이 있는 곳이요. 동정 따윈 없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를 시켜달라고, 뭐든 하겠다고 빌었어요. 관리원은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뭐든 한다고? 저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철이를 위해서라면요. 면회는 10분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명철이를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심했습니다. 이가 몇 개 빠져 있었고 손톱도 몇 개 없었어요. 명철이는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오. 우리가 잘못 태어난 거지. 명철이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잘 있소. 걱정 말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준혁이가 굶어서 걷지도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준혁이 데리고 중국으로 가시오. 여기선 희망이 없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가면 같이 가지. 난 못 나가오. 15년이요. 15년. 나는 못 살아남소. 명철이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준혁이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관리원이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어요. 명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오. 당신과 준혁이는 살아야 하오.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저는 철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명철이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면회를 못 갔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관리원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집결소 여자, 죄수들의 옷을 빨래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집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 죄수들은 대부분 탈북하다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경악했어요. 집결소에서는 탈북 여성들에게 강제 낙태를 시킨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임신한 경우 만삭이든 아니든 무조건 낙태를 시켰어요. 중국 노매 씨는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여자는 제게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저 건물, 거기서 매일 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낙태당한 아기들이 죽어가는 소리죠.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8개월이었는데 강제로 낙태했어요. 아기는 2시간 동안 울다가 죽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봐야 했죠. 손도 못 대고요. 저는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중국에서 임신을 했다면 제 아이도 그렇게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나라인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하면서 저는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여자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 대접 받았어요. 밥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잤어요. 그게 꿈만 같았죠. 여기 돌아오니까 다시 지옥이에요. 다른 여자는 말했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힐 때 내가 부탁했어요. 제발 여기로 보내지 말라고, 차라리 중국 감옥에 넣어달라고 빌었죠. 소용없었어요. 집결소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했고 이불도 없었어요.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빈대와 이였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들이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피부병에 걸려 있었죠. 어떤 여자는 창문에 매달려서 잤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있으면 빈대한테 너무 많이 물려서요. 3살 창에 팔을 끼고 온 밤을 매달려 있었대요. 3살짜리 딸도 그렇게 재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모기한테 뜯기는 게 낫더라고요. 빈대보다는요.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집결소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 그냥 바깥에 던져놨습니다. 시체를 가족이 찾아가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그대로 썩었어요. 신발이 멀쩡하면 벗겨서 팔았습니다.
옷도 벗겨서 다른 죄수들한테 입혔어요. 까마귀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3달 동안 저는 집결소에서 일했습니다. 명철이는 가끔 멀리서 봤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철이가 일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관리원에게 물었습니다. 명철이가 어디 있냐고요? 관리원은 무심하게 말했어요. 죽었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틀 전에 죽었소. 폐렴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죽었소. 시체는 어디 있소? 벌써 묻었소. 뒷산에. 관리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은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산에 있고 싶었어요. 명철이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저는 산 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요? 우리가 뭘 잘못했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만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집결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명철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하오. 당신과 준혁이는 살아야 하오. 저는 결심했어요. 살아야겠다고. 명철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혁이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셨더군요.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예 메뚜기 장도 못하고 골목에서 몰래 팔았습니다. 담배 2갑, 술 1병, 그걸로 하루를 버텼어요. 명철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멀리 했죠. 정치범 가족이면서 남편까지 집결소에서 죽었다는 건 더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2005년 가을, 저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순이였어요. 순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순이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순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버지 일부터 명철이가 죽은 일까지 모두요. 순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만으로도 고마워. 순이가 말했어요. 자주 오라. 밥이라도 먹어가라. 준혁이도 데려와.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순이 집에 갔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밥을 주고 가끔 옷이나 식량도 줬어요. 순이 남편은 무역 일을 해서 형편이 괜찮았거든요. 순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순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거 생각해봤어? 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응. 중국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 브로커들이 도와준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잡히면 끝이야. 준혁이도 있고. 순이가 말했어요. 근데 여기 있어도 미래가 없잖아. 준혁이 생각해봐. 이대로 키우면 준혁이도 똑같이 살 거야.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으로 가라고, 살아야 한다고 했던 말이요. 순이 말도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준혁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굶주림과 차별뿐이었죠.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저도 죽고 준혁이도 죽을 거였어요. 며칠 후 순이가 브로커를 데려왔습니다. 야, 40대 남자였는데 자신 있게 말했어요. 100% 안전하게 중국까지 데려다 줍니다. 돈은 중국 가서 일해서 갚으면 돼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믿죠?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미 50명 넘게 보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는 건방졌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혁이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겨우 3살인 아이가 자꾸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했어요. 가자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고 말이죠. 2006년 1월,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2월 말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날이 풀려야 강을 건너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옷을 여러 겹 잡고 있었는데 껴입을 수 있게 준비하고 준혁이가 걸을 수 있게 연습시켰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이가 중국 국경 근처 도시에 일자리를 구해줬다고, 거기 가서 일하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반대하진 않으셨습니다. 조심해라. 준혁이 잘 돌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2월 28일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순이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 가. 꼭 살아서 연락해. 저도 순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오래 포옹했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었어요. 브로커와 2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어요. 하나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40대 정도의 아줌마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시킨 대로였죠. 서로 이름 묻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따라오세요. 우리는 밤기차를 탔습니다. 회령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거든요. 기차 안에서 저는 준혁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꼭 성공하자고, 준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자고 말이죠. 회령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갔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물도 얕아 보였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있죠? 저게 중국이에요.
저기까지 가면 돼요.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2월 말이었지만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업고 물에 들어갔어요. 준혁이가 깼습니다. 엄마, 추워. 쉿, 조용히 해. 조금만 참아. 저는 속삭였어요.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어요. 거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저는 준혁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거의 강을 건넜습니다. 와, 거의 다 왔어.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탕!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40대 아줌마가 여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브로커가 말렸습니다. 놔둬요. 죽었어요. 그냥 가요.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수비대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건너가겠다고. 브로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기까지예요. 그는 혼자 계속 뛰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요. 저와 40대 아줌마는 국경 수비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탈북하려고 했구나. 한 수비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어요. 얼굴을, 배를 무차별로 때렸습니다. 40대 아줌마도 맞았어요. 준혁이는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준혁이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비대는 우리를 강변에 세웠습니다. 거기서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다 벗어. 돈이 어디 있나 보자.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속옷까지 다요. 준혁이가 보는 앞에서요. 저는 치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을 뒤졌습니다. 돈이 있는지 보려고요. 손을 여기저기 집어넣으며 만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 때문에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집결소로 끌려갔습니다. 또다시 집결소였어요. 이번에는 회령 집결소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치범 가족이 탈북을 시도했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라는 걸요. 회령 집결소에서 보름을 있었습니다. 그 보름이 지옥이었어요. 매일 신문당하고 매 맞고 굶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옆에 있었지만 먹일 게 없었어요. 아이는 자꾸 말랐고 저는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3월 중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 10년형, 준혁이는 저와 함께 수용소로 가게 되었어요. 40대 아줌마는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강에서 죽은 젊은 여자는 시체로 발견됐고 가족들에게 인계됐다고 했어요. 브로커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10년을 살 수 있을까? 명철이는 3개월 만에 죽었는데요.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엄마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4월 초, 저는 준혁이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갔어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럭 뒤에 갇혀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수용소 입구에는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감시탑이 있었고 투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200m 안에 개미까지 다 보인다던 그 투광등이었습니다. 철조망은 3중으로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함정이 파여 있었어요. 뾰족한 나무가 박혀 있었습니다. 탈출을 막기 위한 장치였죠. 철문 안으로 들어가자 한 간부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여기는 인민의 적들이 오는 곳이다. 너희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그저 노동력일 뿐이다. 자기 죄에 대해 묻지 마라. 묻는 자는 반항하는 죄로 즉결 처형한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규칙을 설명하듯이요. 우리는 수용동으로 끌려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냄새, 땀 냄새,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뼈만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눈만 커다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왔구나. 여기 처음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데려왔네. 몇 살이냐? 3살이요. 3살? 여자는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 먹일 게 없거든.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준혁이는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살 수나 있을까? 명철이는 3개월 만에 죽었는데 저는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반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노동시간이다! 간부가 소리쳤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도 깼어요. 엄마, 나 졸려. 조금만 참아. 곧 다시 잘 수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잘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대충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줄을 서서 점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돌아다니며 숫자를 세었어요. 32명, 33명, 34명. 한 명이라도 빠지면 큰일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라고 부르기 민망했어요. 통강냉이를 물에 끓인 죽이 전부였습니다. 소금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이걸 먹이려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4시 반, 노동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업대대에 배치되었어요. 나무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그걸 운반하는 거였죠. 준혁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아이들만 모아두는 곳이 있었거든요. 준혁이와 헤어지면서 저는 말했어요.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준혁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가지마. 가야 해. 안 그러면 엄마 혼나. 조금만 참아. 저는 준혁이를 떼어놓고 일하러 갔어요. 뒤돌아보니 준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산에서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무 하나를 베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톱이 무디고 힘도 없었으니까요. 베고 나면 그걸 운반해야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가는 거였죠. 한 번에 너댓 개씩 매야 했어요.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넘어졌어요. 같이 일하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익숙해지려면 3년은 걸려. 그 전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3년? 저는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매일 맞았어. 할당량을 못 채웠거든. 지금은 괜찮아. 요령이 생겼지. 할당량은 하루에 나무 100개였습니다. 저는 첫날 40개밖에 못했어요. 저녁 점호 때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32번, 할당량 60개 미달.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간부가 몽둥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등을, 다리를, 팔을요.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준혁이가 볼까봐요. 매를 맞고 나서 저는 그날 일과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결국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준혁이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준혁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이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했어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연장했죠.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365일 내내 일만 했어요. 먹는 건 통강냉이, 죽과 소금뿐이었습니다. 가끔 산에서 풀을 뜯어 먹기도 했어요. 버섯도 먹었지만 어떤 버섯이 독이 있는지 몰라서 먹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랐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뼈만 남고 눈만 커졌다는 걸. 피부는 갈라지고 머리카락은 빠졌어요. 펠라그라 병이 생겨서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조금이라도 준혁이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하면은 매를 맞았고, 매를 맞으면 다치고, 다치면 더 일을 못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건 강제 노동보다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간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로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간부나 일반 주민과 마주치면 무릎을 꿇어서 미안하다 써야 되어요. 그러면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반동 새끼들, 인민해적. 가래침을 뱉기도 했어요. 입에다가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간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간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가리 벌려.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가 제 입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따뜻하고 끈적한 게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뱉으면 매를 맞으니까요. 간부가 말했어요. 삼켜. 저는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간부가 웃으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서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이게 나라가 할 짓인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준혁이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교육이 아니라 세뇌였어요. 매일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 부모가 반동이라고 외치게 했어요. 준혁이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매를 맞았어요. 저는 준혁이가 맞는 걸 보면서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면 준혁이가 더 맞을 테니까요.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엄마 괜찮아.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준혁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6년 여름, 수용소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질이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6명씩 죽었어요. 시체는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서 던져 넣는 거였죠. 제대로 된 장례도 없었어요.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나고 설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를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할당량을 못 채우고 못 채우면 매를 맞으니까요.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에 갔어요. 나무를 베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을 끼얹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준혁이도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열이 너무 높아서 헛소리를 했어요. 저는 간부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약 좀 주세요. 아이가 죽겠어요. 간부는 비웃었어요. 약? 여기 약이 어딨어? 그냥 죽게 내버려둬. 어차피 반동 새끼잖아.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아이만 살려주세요. 간부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뭐든지? 네, 뭐든지요. 좋아. 오늘 밤 내 숙소로 와. 저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간부 숙소에 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해줬어요. 다음 날 그는 약 몇 알을 줬습니다. 해열제였어요. 저는 그걸 준혁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준혁이는 나았어요.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명철이에게 미안했어요.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아서요. 준혁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2006년 가을, 저는 수용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경이라고 했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탈북하다 잡혀서 15년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이는 특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 있었는데 경이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경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10년이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0년 버틸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경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탈출이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미쳤어요. 그게 가능해요? 철조망도 있고 감시탑도 있는데. 가능해. 어렵지만 가능해. 나 계획이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이가 설명했어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동쪽 감시탑 경비가 교대를 해. 그 5분 동안 사각지대가 생겨. 그때 철조망을 넘는 거야.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요? 전기도 흐르는데. 정의는 밤 11시 이후에만 흘러. 10시엔 안 흘러. 확인했어.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내가 시험해봤어. 철사로. 경이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넘는다 해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추적당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사흘만 버티면 돼. 그러면 추적이 느슨해져.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죽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 천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 차이지. 경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요. 준혁이 때문에 못 가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이를 여기서 키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희, 말이 맞았어요. 준혁이는 여기서 자라면 평생 정치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였죠. 하지만 탈출은 너무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준혁이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경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혁이를 위해서는 뭐가 맞는 걸까? 안전하게 여기서 10년을 채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는 게 나을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언제 갈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함께 갈래? 저는 망설였어요. 준혁이를 데리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근데 조용히 해야 해. 아이가 울면 안 돼. 알았어요.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100%는 아니야. 하지만 50%는 돼. 여기 있으면 0%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준혁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뭐가 최선일까? 여기서 안전하게 살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찾는 게 나을까?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줘야 한다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응, 좋은데 가. 여기서 나가. 응. 근데 엄마, 나 무서워. 준혁이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왜 무서워? 여기 나가면 더 나쁜 데 가는 거 아니야? 아저씨들이 그랬어. 여기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는데.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세뇌를 시킨 거였어요. 탈출하지 못하게요.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들어봐. 여기는 나쁜 곳이야.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해. 근데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안 가면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해. 평생. 평생? 그럼 준혁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고 행복하게 못 살아. 준혁이가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응, 엄마가 준혁이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 약속? 하지만 그날 밤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경희가 잡힌 거예요. 탈출 계획이 발각된 겁니다. 누군가 밀고 한 거였어요. 경희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조심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희가 제 이름을 대면 저도 끝이었어요. 다음 날 간부들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경희와 친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저도 불려갔습니다. 너 경희랑 친했지?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해. 탈출 계획 알고 있었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간부가 저를 때렸습니다. 인연이 거짓말을.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말 몰라요. 경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간부가 계속 때렸습니다. 1시간 동안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부인했습니다. 인정하면 죽을 테니까요. 다행히 경희는 제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덮어 쓴 거예요. 경희는 일주일 후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가서 봐야 했어요. 경희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간부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반혁명 분자 경희, 인민의 이름으로 총살에 처한다. 3명의 군인이 총을 겨눴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3번 울렸어요. 경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울었어요. 경희는 자유를 원했을 뿐인데 그 죄로 죽은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탈출 생각을 접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준혁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연련을 채우기로 했어요. 버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07년 봄 수용소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도 적게 주던 통강냉이 죽이 더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1끼만 줬습니다. 그것도 물이 더 많은 죽이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갔습니다. 산에서 일할 때 사람들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어요. 버섯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쥐였습니다. 수용소에는 쥐가 많았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쥐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에 구워 먹었어요. 나중엔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쥐 고기는 질기고 비린내가 났지만 그래도 고기였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 쥐들은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 시체를 파먹고 자랐으니까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묻히지 않았습니다. 얕게 묻혔고 쥐들이 파먹었어요. 그 쥐들이 커졌고 사람들은 그 쥐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생각하면 끔찍했지만 그땐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준혁이도 굶주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뼈만 남았어요.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몫을 준혁이에게 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자꾸 약해졌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쓰러졌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준혁이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흔들었어요. 준혁아, 일어나. 엄마 왔어. 하지만 준혁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발 의사를 불러주세요. 아이가 죽어가요. 간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의사? 여기 의사가 어딨어? 그냥 놔둬. 죽으면 묻으면 돼. 제발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뭐든? 네, 뭐든지요. 좋아. 그럼 오늘 밤 나한테 와. 그럼 내일 의무실에 데려가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간부에게 갔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걸 했고
저는 그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다음 날 간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준혁이를 의무실에 데려가게 해줬어요. 의무실이라고 해봤자 허름한 방 하나였습니다. 약도 거의 없었어요. 의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호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준혁이를 진찰하더니 말했어요. 영양실조가 심해요. 제대로 먹여야 해요. 먹일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포도당 주사라도 맞춰야 하는데 포도당이 없네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의무실에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물이라도 많이 먹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는 준혁이를 안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해. 준혁이는 눈을 조금 떴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세게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탈출을 시도하기로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경희처럼 다른 사람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경희가 말했던 동쪽 감시탑의 사각지대를 기억했어요. 수요일 밤 10시 경비 교대 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철조망 근처를 정찰했어요.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관찰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준혁이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좋은 곳으로. 준혁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2007년 5월 23일 수요일,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준혁이를 안고 밥을 먹였습니다. 준혁이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너무 약해서요. 저는 준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자.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어요. 10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마음은 조급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9시 50분,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를 업었어요. 준혁이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슬펐어요. 저는 숙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투광등이 있었지만 숙소 뒤편은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감시탑이 보였어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0시가 되기를요. 10시 정각, 경비가 움직였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어요. 그가 감시탑을 내려갔습니다. 새 경비가 올라오기까지는 약 5분이 걸렸어요. 저는 그 5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준혁이를 업고 철조망으로 달렸어요. 경희가 말한 곳이었습니다. 철조망이 살짝 느슨한 곳이요. 저는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았어요. 경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 벌어졌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줬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더 벌어졌어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먼저 밀어넣었습니다. 준혁아, 저쪽으로 기어가. 빨리! 준혁이가 기어갔어요. 작은 몸이라서 쉽게 통과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철조망에 옷이 걸렸지만 강제로 빠져나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이다! 탈출이다! 그들이 알아챈 겁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이 찢어졌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준혁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자? 응, 조금 쉬자.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추적대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국년이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더 가자. 준혁이는 지쳐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까지 걸었어요. 해가 뜰 무렵 저는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굴이었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숨자. 그러면 추적이 약해질 거야.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준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추적대가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이를 꼭 안고 동굴 깊숙이 숨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을 다 뒤져. 분명 근처에 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여기를 찾지 말라고. 제발 지나가라고 빌었어요. 발소리가 동굴 입구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깼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준혁이 입을 막았습니다. 준혁이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처에서 계속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준혁이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밤 되면 나가서 뭐 구해올게. 저는 약속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적대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에는 풀이 있었어요. 저는 풀을 뜯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없었어요. 가을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풀과 물을 줬습니다. 이거 먹어. 준혁이는 풀을 먹었어요. 맛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풀은 쓰고 질겼지만 그래도 뭔가 입에 넣는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흘을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밤에만 나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셨어요.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추적대는 점점 멀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 같았어요. 이제 움직여야 해. 중국으로 가자.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나왔어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길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북쪽으로 갔습니다. 중국이 북쪽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먹을 건 풀과 나무 껍질뿐이었어요. 물은 가을에서 마셨습니다. 준혁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지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업고 다녔습니다. 제 몸도 한계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불빛을 봤습니다. 마을이었어요. 북한 마을인지 중국 마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 간판에 한자가 써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북한을 벗어난 거였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해야 했어요.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을 돌아갔어요. 새벽녘, 저는 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중국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저씨는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 한국말을 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조선족 교회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어가요. 여자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밖에서 보면 안 돼요. 교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여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밥과 국이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탈 나요. 저는 준혁이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준혁이는 밥을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어요. 여자 이름은 김순애 씨였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그녀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순애 씨가 말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자고 씻었어요. 준혁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이 수시로 단속해요. 탈북자 찾아내면 북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한국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한국 가면 정착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어떻게 가요? 브로커가 있어요. 돈 주면 태국이나 라오스 거쳐서 한국까지 데려다 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적국이라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법이라서요. 중국에 있으면 언젠가 잡힐 테니까요. 얼마예요?
$3,000요. 한국 가서 정착금으로 갚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애 씨가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자였어요.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다 줄게요. 믿으세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2007년 6월, 저는 준혁이와 함께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기차를 타고 며칠을 갔습니다. 공안 단속이 무서웠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어요.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줬거든요. 중국 남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육로로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요.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여정은 험했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이동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어요. 몇 번이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능숙했습니다. 돈을 주고 경비를 매수하기도 하고 몰래 통과하기도 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7월이었습니다. 무더웠어요. 우리는 정글을 걸었습니다. 모기가 많았고 뱀도 있었어요. 준혁이는 무서워했지만 용감하게 걸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지 않아. 나 잘할 수 있어. 준혁이의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한국 보내줘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 전에 태국 경찰에 잡힌 겁니다. 불법 입국자라는 이유였어요. 우리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또다시 수용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를 맞지 않았고 밥도 나왔어요. 태국 경찰은 친절했습니다. 순애 씨가 연락을 받고 한국 대사관에 알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어디서 왔어요? 함경북도 청진이요. 왜 탈북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도, 명철이 이야기도, 경희 이야기도요. 대사관 직원은 동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가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2007년 8월, 저는 준혁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설렜어요. 준혁이는 창밖을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구름이야. 구름 위에 있어. 저도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을요. 눈물이 났어요. 명철이를 생각했습니다. 경희를 생각했어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신호등, 지하철, 편의점, 인터넷, 휴대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꿈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준혁이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빠르더군요.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했어요. 처음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지만 금방 극복했습니다. 준혁이를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노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준혁이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비조받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명철이를, 어머니를, 동생들을, 경이를,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다는 게요. 왜 저는 살아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언하기로요. 제가 겪은 일을, 북한의 실상을, 정치범 수용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아직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요. 저는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제 과거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거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준혁이는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다니요.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변호사. 저는 울었어요. 준혁이가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저는 유엔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금도 18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제 증언이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말했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책을 더 썼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했어요. 엄마, 우리 함께 해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2020년, 저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 여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더군요.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언니도 이겨냈잖아요.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